할게요. 한번 그 합리론이랑 이거 정리 좀 다시 조금 해볼게요. 결국 지금 오늘 들어가는 경험론자들 공부하다 보면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 때 이걸 배워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해서 딱 외우고 달달 외울걸요 아마? 윤리 요즘 선택도 안 하는 경우는 볼 일도 없지만, 우리 때는 아예 그게 다 필수였으니까 달달 외우는 게 그거예요. 대륙의 합리론은 데카르트, 그리고 뭐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 영국의 경험론은 로크, 버클리, 흉. 이렇게 딱 VS 딱 표시해놓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좀 생겼냐면, 실제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이렇게 제가 풀고 있는 이제 가르치는 논술 문제 이런 거 보다 보면 틀려. 왜 틀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근대 철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거고, 그 주체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체 철학이다. 중요한 건 중세 때 신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신이 진리를 규정하고 신이 존재 이유를 말해주고 신이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에서 이제 끊고, 우리 실력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근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나머지를 이원화해서 자연을 이제 우리는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주체 철학이거든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이 주체 철학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험론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진리의 확실성을 찾겠다. 그죠? 이 존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규명하고 싶고, 윤리에 대한 것도 우리의 어쨌든 이성의 능력으로 해보고 싶다. 사실 이런 기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이성을 말 그대로 이제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얘를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이라고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자들도 목적이 같다고요. 목적이. 어쨌든 예전처럼 신이 알려준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이 진리를 찾겠다라는 목적의식이 같다. 그리고 인간이 주인공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 근대적인 기획과 근대적인 문제 설정만큼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영국의 경험론을 오늘 보다 보면 어디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이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근대성이라는 건 객관성이고 진리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되게 상대주의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게 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영국의 경험론이 이 대륙의 합리론과 부딪히다 보니까 마치 쟤네들은 근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흉까지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거는 원하지 않게 귀결된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 영국의 경험론자 누구도 인간의 경험은 불완전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다고요. 인간의 경험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가장 튼튼한 진리를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다라고 본 힘이에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그 본유관념이라는 거,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이성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거고, 능력을 내포한 거죠. 지금 당장은 진리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이런 수학과 과학의 방법론으로 알아낼 수 있어라고 해서 그 능력의 탑재, 이미 탑재되어 있다. 이걸로 본 거라면 영국의 경험론은 그걸 무시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인간은 철저하게 후천적인 거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쌓아가는 거다. 그렇다면 그 쌓아가는 지식을 정말 많은 경험, 아까 전 제가 이제 언어 공용화 얘기도 잠깐 했지만, 말 그대로 저 개인의 경험 몇 개만 갖고는 일반화 못하죠. 이걸 보통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우리가 몇 개, 내 가족 경험, 내 연애 경험 몇 개를 갖고 이거를 진리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경험의 한계는 있긴 있지만, 애초에 로크를 비롯해서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얘기했던 진리라는 건 나 혼자만의 경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학의 방법론이죠. 생각해보면
자, 보여. 순서가 있어요. 수학자들은 먼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진리, 그걸 공리죠. 뭐 나중에 뭐 유클리드 공리나 이런 게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어떤 틀을 먼저 만들어내고 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른 세부적인 어떤 지식들을 증명해 가는 방식, 그걸 연역이라고 하죠. 근데 경험론자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귀납적으로, 예, 현실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저게 만약에 요게 원인이 돼서 요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요렇게. 그러면 그걸로 확정을 시키면 성급한 일반화에 걸리고 오류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실험실로 가져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과학적 연구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과학자가 그럼 요게 원인고 요게 결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실험실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 변수랑 통제 변수를 정해놓고 열심히 이제 실험 케이스를 돌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도출해내네 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많은 반복 속에서 도출이 되면 그때 얘는 법칙으로 규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정반대인 거죠. 연역법은 진리가 이미 있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하는 거고, 경험론자들은 오히려 세부적인 것부터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진리로 도출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 차이는 좀 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라고 굳이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네는 이 거대한 기획, 시대적인 기획에서 본다라면 같은 문제 설정이다. 여전히 인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주인공이고 신의 주연 배우였던 신을 어쨌든 뒷방으로 밀어냈다라는 게 공통적이다. 그래서 대륙의 합리론자들과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주장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 자체가 마치 달라진 것 마냥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을 단순히 어떤 주관주의, 경험이니까 주관적이네?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하지. 이렇게 바로 우리의 상식에 맞춰가지고 재단해버리면 위험하다. 알겠죠? 오히려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상대주의와 회의주의 뭐 이런 것들은 되려 적극적으로 그런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강조한다기보다도 어쨌든 나의 주관, 나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목적으로 강조하는 시대가 된 거고, 근데 근대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아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 방법론이 더 과학적인 거고 더 진리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겠죠? 그 목적의식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서로 방법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주체랑 대상 분리하는 문제 설정은 똑같다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을 볼 때 지난주에 잠깐 맛배기를 봤던 유명론의 흐름 있잖아요. 그가 그 중세에 있었던 유명론이라는 오직 이름만 있을 뿐이다라고 봤던 실제론의 반대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본질과 실제를 중시했던 중세 신학의 어떤 반대함으로써 나왔던 유명론적인 흐름을 과연 이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어떻게 이어받았는가. 근데 그 이어받는 방법이 똑같이 이어받은 게 아니라 이 근대적인 문제 설정은 건들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또 어떤 모순등과 문제들이 또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조금씩 지적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처음 읽을 땐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일단은 그 큰 틀부터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로크로 한번 가보죠. 로크, 유명론과 근대 철학. 알다시피 로크는 경험주의를 하나의 사조로 흐름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다. 경험론의 어쨌든 시조가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의 이론을 보고 이제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이론을 정립한 거죠, 자기 이론을요. 그래서 일단은 로크도 데카르트와 같다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초반에는요. 신에게서 독립한 주체고, 그죠? 존재 인식 가치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던 근대적 주체가 로크 철학에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혁명의 획기적 효과 속에서 사고했다라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당시에 과학주의를 되게 중시했고 로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획기적 기획에서 같이 사유하는 건 똑같고요. 따라서 로크는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허구적인 원리나 개념, 사고 등을 제거하는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과학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힘인데, 방법론인데, 그 과정에서 뭔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자 한 거죠. 이런 관점에선 그에게는 경험과 관찰만이 과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딱 강조가 되죠? 경험과 관찰만.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과 관찰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확실성, 절대적인 과학의 어떤 길에 이르게 만드는 거지, 데카르트의 어떤 그 연역적이고 본유관념적인 거, 이런 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주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경험주의는 과학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과학주의 안에서의 이 수학적인 연역적 지식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제 그거는 배제한다. 그래서 신학적인 우주론은 오히려 올바른 관찰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을 갖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예전에 중세 신학 때 어떤 그 인간이 뭔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좀 더 엄밀한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험 관찰자들에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표현할 때 실제로 그 그림 색채가 더 잘 맞는 게 이 영국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적인 사유가 보통 우리가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라고 보통 표현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왜냐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논증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컨대 독립적인 인식 주체를 추구로 삼아 신학적 사고에서 벗어났고 과학이란 이름의 진리를 목표로 삼아 추구하는 근대적 철학이다. 그래서 요 두 줄의 표현만큼만 보면 이거는 중세적인 유명론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유명론은 굳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유명론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중세 신학에 있어서 무언가 혹은 뭐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례도 들었잖아요. 마치 그런 게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사유에 대해서 야 그런 건 개념만 있는 거고 정말 실제로 있는 거는 오히려 개체라는 거죠.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가 각기 존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지 자꾸 그냥 인간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 하면 차라리 지금 나와 너의 구체적인 그 인간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삶이라는 것도 당장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됐지 자꾸 막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과연 거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론자들은 어쨌든 그런 중세의 실제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로크가 얘기하는 이런 근대적인 기획 방식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명론과 근대적 문제 설정의 결합을 했다라는 거죠. 유명론적인 방식과 근대적 문제 설정의 결합을 통해 로크는 중세적인 유명론과도 좀 다르고 그렇다고 데카르트적 근대 철학과도 또 다른 독자적인 흐름을 철학 안에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유관념 없는 진리를 위하여 로크가 보기에는 그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그 본유관념이에요. 이성의 본유관념에서 진리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에 대한 어떤 원시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불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원시인이 어떤 백인이 와가지고 어떤 현대인이 몰래 와가지고 불 피우는 걸 누가 피워줬다라고 했을 때 피우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마치 이 불이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마치 신이 우리에게 내렸나 보다. 정말 우연히 왜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자연에요. 자연에서 우연히 불이 발화했을 때 정말 그 지식이 없는 원시인들은 충분히 우리의 그 망상을 하게 되죠. 저 혹시 신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인가? 축복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결국은 방법론이죠. 불을 피우는 원리가 있고 그 방법에 대한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우치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그 본유관념이라는 건 굉장히 오히려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넘기시면 산수와 같은 매우 자명해 보이는 수학적 지식 역시 타고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게 로크의 생각입니다. 그 수학조차도 보통 데카르트는 수학이야말로 특히 우리가 의심하기 힘든 진리 중에 하나라고 봤거든요. 예를 우리가 2 더하기 3은 5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너무 자명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로크는 어떠한 본유관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지식은 경험의 산물이다. 여기 타블로 라서라고 하죠. 백지설이라고 해요. 타블로 라서. 그래서
데카르트처럼 경험 이전에 이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만약에 있다고 쳐도 그건 백지라는 거예요. 결국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로크가 보기에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완전한 개념은 신이 준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험에서 추출된 건데 그걸 우리가 오히려 망각한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불완전한 모습들을 관찰하여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완전한 모습을 그려낸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요. 보면은 그러면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윤리론을 공부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경험일까? 선천적인 건가? 후천적인 건가?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데카르트라면 차라리 있다. 이미 있다고 생각하기 편한데 영국의 경험론자들이라면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든지. 예, 시행착오를 해서 배웠다든지. 예. 근데 둘 다 꽤 설득력이 있어요. 두 입장 다 고민해 보면. 예.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적 개념을 윤리에다 접목을 해 보면 실제로 우리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다. 실제로 깐날릴 때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잔소리.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지만 좋게 얘기하면 수많은 걱정이죠. 예. 애기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지잖아요, 지지. 진짜 어릴 때는 뭐든지 다 궁금해 하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 만져보고 다 입에 넣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사실은 어떤 긍정보다도 부정이 많아요. 아까 하면 안 돼. 지지, 못 가게 하고. 애가 울더라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인간도 선천적으로 무언가를 타고난 게 아니라 다 사실은 배운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교육 방법과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학에서도 이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교육학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어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철저하게 후천적으로 교육해서 배는 거다. 그러면 교육이 더 중요하죠. 진짜. 교육의 가치가. 이런 사회 방식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 본유관념 개념을 믿는다면 사실은 인간에게 그러면 성선설과도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연결이 되나 싶겠지만 성선설을 믿는 학자들도 생각해보면 맹자 같은 경우에 BC 5세기지만 그때도 인간은 이미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 대체 그러면 그 선한 본성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과연 그러면 그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인간에게는 어쨌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악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인간은 원래 악한데 사실상 서로가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든지 몇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선이라는 걸 배우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그러면 이것도 원류적인 논쟁이 아닌 셈이에요. 이 사람들의 논쟁도 이미 어떻게 보면 그대로도 올라갈 수 있는 싸움일 수도 있죠. 알겠죠? 다만 이제 근대적인 기획 속에서 지금은 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자, 로크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모든 보편 개념은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낸 거고 다만 이름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게 그 유명론적인 사유죠. 그래서 모든 보편 개념은 우리가 만든 거고 이름으로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는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을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걸 왜 나눴을까라고 보면 자, 단순관념은 뭐냐면 저 누런 금속을 보고 금이라고 판단하거나 노랗다고 판단하는 것을 단순관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종이컵을 봤을 때도 여기가 이거는 이 컵은 컵인데 종이로 되어 있고 또 하얀색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단순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이라는 단순관념과 산이라는 단순관념을 결합해서 황금산이라는 관념을 만드는 경우는 오히려 복합관념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관념은 진짜 1차적인 거. 한 번에 우리가 보자마자 어떻게 느껴지는 관념들이 있죠. 이건 단순관념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얘랑 결합하면 황금산이 되는구나. 그런 거죠. 반면 인상이 단순관념일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좀 이따 보면 흉 같은 경우에 이제 인상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헷갈려. 학자들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조차도 학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여러 학자를 한 번에 공부할 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에요. 인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인 거는 단순관념,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리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관념을 복합관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단순관념은 사물에 의해 자극되었다. 이렇게 쓰죠.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물이 우리를 자극했다는 느낌이죠, 오히려. 네. 이 텀블러가 검은색이네? 얘가 뭔가 나에게 자극을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물에 의해 자극돼요. 그게 경험인 거예요. 내가 이거 경험을 느낀 거죠. 근데 복합관념은 뭐냐면 단순관념들을 어쨌든 이 5성이 뭐냐? 언더스탠딩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깨닫는 능력 이렇게 가로치고 써있죠. 밑에 두 줄 밑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그냥으로는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신이나 인간 같은 거는 실제로 어때요? 이거는 바로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민기 씨랑 뭐 다 태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볼 때마다 보자마자 인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일 뿐이지. 뭐 보통 보면 우리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을 보면서 뭔가 인간은 강아지들도 처음 본 동물이라면 몇 번 보고 나서 저걸 뭐 개라고 정의를 하더라도 그러면 개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복합관념인 거예요. 단순히 사물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관념. 뭔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뭘 돌렸죠. 네. 그게 복합관념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단지 명목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자 다시요. 신이나 인간은 인간의 오성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단지 명목적인 거다. 이렇게 유출해서 결국 유명론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이름뿐인 거고 인간도 이름뿐인 거야. 이렇게 본 거죠. 보다시피 로크는 데카르트의 본유관념과 이성 진리의 개념, 보편 개념에 대해 유명론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런 반박을 통해 로크는 본유관념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고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다. 경험과 관찰만으로 입각한 지식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로크의 기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로크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로크의 딜레마. 문제는 실체에 관한 것과 진리에 관한 것에서 바로 딜레마에 빠진다. 아마 이 실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배우고 있었던 존재에 대한 얘기일 거고 진리라는 건 일종의 인식에 대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실체에 관한 것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로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감각은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차분히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근데 로크가 환각이나 착각에 의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경험을 통해 나를 자극하는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검은 텀블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허상이 아니라면, 그죠? 우리가 지금 꿈이 아니라면 확실히 얘라는 뭔가 나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있잖아요. 요인으로서 얘는 필요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검은색이 아닐 수도 있어. 흰색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촉발시키는 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빨갛다고 생각하게 한 무엇인가는 있어야 된다. 만약 그게 없으면 착각이나 꿈이 되는 거니까. 경험이나 관찰한 바가 잘못되어 나중에 수정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걔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무슨 색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대개는 노란색이나 주홍색 정도로 보는데 내가 노랗다고 하든 빨갛다고 하든 중요한 건 태양이 있다 그 자체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네. 오늘도 만약에 달이 떴다라면 저 달이 우리 눈에는 솔직히 묘한 색으로 보이거든요. 각자 색깔 보는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다 해도 저 달 자체가 있다라는 건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크는 빨갛다 노랗다 같은 단순관념을 야기하는 것을 물질적 실체라고 일단은 이 본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얘 자체는 도저히 뭐라고 정리할 수 없으니 일단 실체라고는 인정해야겠구나. 그래서 물질적 실체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를 촉발시킨 사물들 있죠? 걔는 물질적 실체다. 단순관념을 야기시키는 애들. 이 물질적 실체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서 단순관념이 생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물질적 실체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든 불변인 채로 있을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는 거고 우리의 감각적 경험 외부에 있다.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당장 단순히 촉발된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완벽한 착각이 아니라면 촉발시킨 물질적 실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걔는 경험 그 이상인 거죠. 다른 한편 태양을 보면 언제나 태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달을 보고 지금 몇 사람은 달로 보고 있는데 또 한두 사람은 자꾸 태양으로 인식을 해.
그러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죠. 네. 그러면 원래 로크가 원하는 건 진리잖아요. 과학적 진리.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통일성은 얻어내야 돼요. 어쨌든 보는 모양새가 좀 다르더라도 저게 달인 거에만큼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죠. 나의 동일성. 어제는 저게 달로 보였는데 다음 날에는 태양으로 보여. 이래도 문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인식의 불변적 주체를 또 하나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촉발시키는 아까 실체가 있었죠. 나를 촉발시키는 물질적인 실체가 있었다라면 문제는 그 물질적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주체도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실체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 뭔가 우리가 마법에 홀린 듯이 끌려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자의 일타자인 로크는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본유관념은 없다. 오직 경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반박당할 여지들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쟤는 물질적 실체로 인정하긴 해야겠네. 또 문제는 그 물질을 또 인식하는 나 역시도 뭔가 이 정신적인 실체라고 정확하게 규명해내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없으면 아무리 경험이 중요해도 올바른 지식도 진리도 과학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을 말 그대로 뭔가 종합해낼 수 있는 거를 필요로 할 때도 물질은 있어야 되고 정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것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본유관념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이 로크의 딜레마인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밑에 나오죠.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나누는 근대 철학 안에서 로크처럼 진리로서의 과학을 추구하려 하는 한 물질적 실체를 끌어들이는 건 불가피하다. 결국 이게 중요하죠. 별표. 결국 데카르트 비판에서 시작한 로크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 돌아와요? 데카르트에게 주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런 근대의 어떤 이 철학 자체가 재밌기도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기획으로 누구를 비판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비판하다 보면 완벽한 비판도 없으니까 실체 같은 보편 개념은 오직 이름일 뿐이라는 유명론에서 시작해서 처음엔 이 주장을 시작했죠. 야, 실체는 없어. 실체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 신이라는 건 없고 오직 이름뿐이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죠? 정작 실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두 개의 실체라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또 끌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뭐 신과 인간을 비판한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유명론으로서 하지만 로크조차도 물질이라는 실체, 정신이라는 실체만큼은 부인할 수 없구나. 이런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명론적이지도 않고 되려 반유명론적이고, 알겠죠? 그래서 본유관념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둘째로 진리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면 제1성질에 관한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역시 그 경험을 할 때도 자 온도 같은 거, 오늘 같은 날씨가 특히 그렇잖아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한 이런 날씨 속에서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어떤 이 경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네, 누군가는 더위를 좀 타는 사람한테 매우 더운 날씨. 근데 몸이 좀 허하거나 약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쌀쌀한. 오늘 딱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는 낮에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저랑 이제 밥 먹으러 갔고 저는 이옷 입고 야상 입고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행히 부부니까 그냥 좀 괜찮은데 가끔은 애랑 같이 학교 아침에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아기 옷은 엄마가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선택에서 애는 그 옷을 입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나는 추워 아침에 데려다 줄 때. 그래서 나는 이미 긴팔이랑 다 입었는데 애는 반팔이야. 이럴 때는 눈치 보여. 나는 추워서 입고 싶은데 나중에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그냥 오해받기 쉽잖아. 이거 뭐 아빠는 뭐 따뜻하게 입고 애는 저렇게 짧게 입혔어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바꿔가야 될 때거든요. 집에 다 빈팔 입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애잖아, 특히. 그러니까 그 어린애를 얇게 입히고 아빠는 막 파카 입고 이러면 겨울에도 그때 좀 그랬어. 나는 겨울에도 추위 타서 목도리 막 둘둘 메고 있는데 얘는 그냥 코트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제가 그래서 내가 에코까지 준비해줘야 돼. 같이 매줘. 야, 안 춥니? 이러면 따뜻한데 막 욕심쟁이야. 근데 둘째는 또 추위를 또 덜 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쨌든 추위를
그 정도는 다르게 경험하는 것 같고 우리가 비웃진 않거든요. 아, 저 사람은 추위 잘 타나 보다. 저 사람은 더위 잘 타나 보다. 이렇게 경험이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까지 인정되는데 갑자기 민기 씨가 어느 날부터 태양은 3개죠. 2개죠. 갑자기 태양 개수를 다르게 얘기해. 저는 그렇게 경험하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웃으면서 아 민기 씨한테는 태양이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거잖아. 서로 무슨 마법의 세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로크도 이런 경험에 대한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건 구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태양의 숫자는 주체와 상관없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죠. 나의 성질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추위를 잘 타냐 안 타냐. 근데 태양의 숫자 같은 거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은 이성질이라고 봤고요. 주체에 상관없는 성질,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성질을 제1성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성질은 경험안에 있지만 1성질은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경험할 때 태양은 하나지. 달을 경험할 때 달은 하나지라고 경험하는 건 제1성질. 알겠죠? 근데 저 달이 아름답다. 저 달이 뭔가 섬찟하다. 역시 다르게 경험하죠. 그거 갖고는 뭐라고 안 하거든. 그거는 제2성질이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읽으면서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주관적이니까 진리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보통 이런 이성질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제2성질처럼 인간은 누구나 주관적이고 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제2성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크가 원하는 건 제1성질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뭔가 과학적인 진리를 찾으려면 제2성질을 갖고는 알 수가 없고 제1성질이 필요하다.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 진리가 가능한 건 바로 제1성질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식과 대상은 일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지식인 진리가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놓으니까 바로 또 의심이 들죠. 그러면 뭔가 찝찝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좀 다르죠. 제1성질은 어떻게 해서 진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제1성질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유는 뭘까 할 때 사물에 속하는 성질이라고 했어. 사물에 속하는 성질이라고 물론 실제로 보면 제 생각엔 로크 책에는 대놓고 본유관념이라고는 안 썼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염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도 논증하다 보니까 그래 사물에 속하는 성질 이건 필요하구나라고 썼는데 읽는 제3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데카르트 본유관념이라는 말만 다르지 이게 본유관념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이건 차이가 있어요. 본유관념은 우리 인간이 주체가 갖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제2성질이거든. 태양,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달라. 내가 갖고 있는 거냐, 네가 갖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성질이 비슷한 거야. 결국은 얘도 본유적이네. 이렇게 본 거죠. 이러면서 또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1성질이라는 본유성질은 사실상의 본유관념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앞서 우리는 로크의 경험주의가 2가지 지반위에 서 있다고 말했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표면상으로 근대 철학과 과학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로크는 데카르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로크가 정말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이 근대 철학 플러스 유명론적인 사유니까. 알겠죠? 어쨌든 데카르트식의 어떤 본유관념 개념을 깨고 싶었던 거죠. 선천적이고 이런 개념을요. 중세 유명론은 보편 개념이 실제한다는 주장의 반론으로 제출되었고 중세 때 유명론은 그러니까 보편 개념이 실제한다는 주장의 반론이었고요. 실제하는 건 개별자라는 존재론적 성격의 사상이었다. 이건 솔직히 우리가 지금 딱히 중요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이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걸 딱히 딱 듣자마자 딱딱딱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공부를 많이 한 어쨌든 이진경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중세 때 존재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가로치고 굳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존재론이 이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론적이라고 쓴다 이렇게 본 거죠. 개별자의 우위를 주장하는 존재론이었다. 보편자보다는. 그것은 신학적 문제 설정 속에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신학과는 화해하기 힘든 것이어서 끊임없이 신학과 충돌하고 억압받았던 게 중세 유명론이에요. 근데 로크가 가져온 유명론은 사용한 유명론은 근대적 문제 설정에 포섭된다.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위에 있는 근대 철학과 과학주의를 갖고 있었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유명론의 스타일은 중세에는 존재적인 스타일로 규명하려고 했다라면 로크는 근대적이었기 때문에 근대 안에서는 이 유명론도 인식론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어떻게 진리에 이르를까? 그럴 때 이 경험이라는 방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경험은 인식적이죠. 그래서 약간 존재론보다는 인식론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데 딱히 이게 우리 같은 초보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유명론이 중세에는 신학과 충돌했다면 이제는 근대 철학의 과학주의와 충돌하게 됐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금 로크가 빠졌던 함정도 과학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함정이기도 해요. 차라리 로크가 과학주의자가 아니었으면 아예 그냥 과학주의를 버리고 순수한 유명론자였으면 아까 그런 뭐 실체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본인도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유명론을 얘기하려다 보면은 아까처럼 그 결국은 정신실체와 물질실체를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또 다른 실체 개념이 나오고 본유관념이 또 튀어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나 실체를 다시 끌어들였고 진리가 가능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1성질을 굳이 만든 거야. 그래서 실체와 제1성질이 유명론의 사고방식과 정면에서 충돌한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로크는 여기서 이제 로크의 논증은 끝이 나요. 그래서 원하지 않게 기획 자체는 데카르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데카르트에 다시 포섭되는 문제. 웃긴 거는 데카르트도 똑같이 심신이원론이었잖아요. 정신과 물체의 두 개의 실체로 나눴던 것도 데카르트인데 결국 로크 본인도 데카르트와 똑같은 기획으로 빠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잠시 쉴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음에 버클리와 휴만 배우면 되거든요. 자, 정신과 그 물질이 있었잖아요. 네.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화된 실체를 갖고 있었던 건 데카르트의 기획이었는데 오늘 로크도 원치 않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온 거죠. 하다 보니 정신실체와 물질실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져요. 이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로크의 계획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철학사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약간 뭔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정치사에서 보면은 로크가 또 등장해요. 로크의 사회계약론. 이 당시 지식인들은 워낙 똑똑해서요.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이미 정치학에서도 로크는 필히 배웁니다. 그렇죠? 철학적 그때는 아마 정치학에서 배우는 로크는 이런 얘기 안 할걸요. 거기서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로크가 말했던 이 정한거는 뭔가.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왜 인간들은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눠 가졌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나름 로크도 본인의 입지는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 제가 로크는 또 재산권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개인 소유와 재산에 대한 개념이 되게 모호했거든요. 그걸 어쨌든 본인이 철학적으로 좀 꽤 규명을 해요. 자, 그래서 로크는 일단 이렇게 실패. 그래서 이제 버클리 가면 버클리 휴먼 이제 이렇게 도식으로 익히면 좀 쉬운 게 로크는 실제 두 개 다 끌고 왔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클리는 이 위에서 사유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 요거를 실체로 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물질 실체를 지우는 게 또 버클리예요. 버클리는 정신만 남겨두고 물질을 지워버려요. 그럼으로써 로크가 빠졌던 함정 중에 반은 발을 빼요. 여기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휴문 다 없앱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그럼에도 휴문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대가로 오히려 회의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오늘 큰 그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험론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데카르트를 얼마큼 정확히 이해했냐만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어떤 그 계보 안에서 로크는 이 두 개 설정했다 망한 거고 버클리는 물질의 실체는 없애서 정신은 구해냈는데 정신이나 실체에 여전히 매여있는 것도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휴먼 정신도 지워버린다. 근데 얘를 어떻게 지웠는지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 살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한 2, 3분만 쉬고 다시 합시다.